오늘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타임테이블은 먼저 결혜님께서 세션 1으로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AI와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먼저 40분 정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그 앞서서 작성해 주셨던 사전 설문지와 그다음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것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결혜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Q&A는 1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궁금하신 사항들 들으시면서 그런 사항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시 50분부터 이제 정도영 컨설턴트님께서 실무 레벨에서 팀 단위에서 AI 중심 개발 환경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40분, 10분 Q&A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분의 강사님들이 또 강의를 내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분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다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쿠폰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결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SK AX라고, 회사 원래 SK CNC였는데 6월 달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SK AX에서 이제 7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리드 업무를 주로 맡았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이제 2022년 이제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째 독서 모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걸 누군가는 챗GPT 모멘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주식 차트만 봐도 사실은 챗GPT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은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이고 두 번째는 구글 챗GPT가 등장을 하고 실제로 API가 나오고 나서 개발을 한번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세상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진행을 해봤고요. 열심히 챗GPT를 쓰다가 커서라는 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걸 본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서비스들이 코딩이라는 것과 이제 업무와 관계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가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 아마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클로드를 주로 많이 쓰고 커서라는 툴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제 옵시디언이나 피그마, 노션 뭐 이런 툴들은 MCP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좀 활용해서 AI와 붙여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많이들 쓰실 것 같긴 한데 어, AI 코딩 에딧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뭐 윈드서프라든지 루코드라든지 컨티뉴 같은 그런 오픈소스들 그리고 오픈소스가 아니더라도 범용 서비스들이 실제로 업무에서도 활용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라는 툴을 제가 직접 캡처를 한 거예요. 이제 방향이 이전에는 코드 어시스턴트로서의 이제 AI 개발 방향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바이브 코딩의 형태로 에이전틱한 AI 활용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뭐 속보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나도 제미나이가 어,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이 어시스턴트 툴을 좀 만들겠다.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다들 이쪽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AI 코딩 툴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실무에서 쓰기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이브 코딩은 실무에서 적용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스 코드에는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간단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딜레마가 걸려있는 그런 소스 코드인데요. 윈도우.앱 스테이터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건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개발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소스 코드, 레거시에 작성되어 있던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을 때 영향력을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 그 이유는 그 소스 코드가 쌓여온 그 세월 동안 이 의도, 제작자의 의도가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소스 코드를 개발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는 것은 AI가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바이브 코딩의 실무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린 코드라는 걸 이제 개발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런 약간 뭐랄까요? 영향도가 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맛보기로 이따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왜 AI를 실무에 도입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SI 회사이고요. 대기업 SI 회사다 보니까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고객이 이제 요구사항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 뭐 거의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뜯어다보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소스 코드를 뜯어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정말 가끔 조금만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소스 코드가 안 돌아가거나 버그가 막 터져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분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자원이 조금 많이 소모가 돼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품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업무 환경과 동일한 업무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이드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둬서 AI라는 것을 도입을 하자라고 판단을 내렸던 게 있습니다. 먼저 AI를 도입하기 전에 저희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를 좀 지켜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SI 프로젝트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네 단계의 과정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 티켓을 이제 발급을 받으면 그것과 이제 유사한 사례를 좀 찾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이 유사하다든지 뭐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해당 소스 코드를 일단은 복사해 와요. 그래서 복사해온 소스 코드를 요건 사항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여기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 좀 없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생소하거나 어려운 로직들이 있다면 구글에서 검색하던 아니면 뭐 기존 다큐멘테이션을 검색하던 어쨌건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사 사례를 탐색하는 거를 좀 AI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유형을 좀 나눠 놓고 레거시에 이런 로직을 갖고 이런 유형을 갖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룰로 만들어서 AI가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탐색할 때 이제 구글링을 하는 이제 웹서치 기능을 붙이던지 그게 아니면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락스 형태로 제공을 하던
혹은 MCP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형태로 이제 탐색하는 방식을 AI를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워크플로우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이유는 워크플로우가 바뀌게 되면 어, 많은 개발자분들이 사실은 이 툴에 대한 거부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지 않고 접근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서라는 툴을 도입을 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장표들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 좀 생략을 하고 커서를 왜 도입했고 어떤 과정으로 도입했고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커서라는 툴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탭 기반의 자동 완성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팅 UI를 통해서 단위 모듈 단위로 수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통한 코드 일괄 수정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저 K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제 커맨드 K 버튼을 하면은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탭이랑 챗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에이전트 형태의 코드 일괄 수정 쪽으로 점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버전 1.0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저희가 초기에 도입을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도입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자 정도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서 개발자들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러닝 커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SI 프로젝트에서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은 넥스J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있었다. 분명 러닝 커브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올라가더라라는 어, 레슨런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된 코드 자체가 정말 핏하게 정말 명확하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어, 아, 잠시만요. 다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 커서의 기본 구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서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이 부분에 치중해서 저희가 이제 커서를 활용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소스 코드도 중구난방 개발이 되고 뭔가 이상하고 이래서 커서 룰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커서 룰스를 잘 활용하기 위한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키텍처를 조금 정비를 했고, 이제 2025년 2월 3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날 이제 스레드에다 올렸던 네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AI가 커서가 이 맥락을 잘 가져가고, 룰스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도록 좀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자면 당연히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위에 AI가 참조하기 편한 폴더 구조, 화면 레이아웃, 유형 분류 및 유형별 템플릿, 그리고 클로드 소넷 및 V0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마지막에 가이드라인도 이제 커서 룰스뿐 아니라 린트 같은 이제 기존 코드를 맞춰주는 그런 툴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는데 어,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AI라는 것은 컨텍스트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토큰 수를 바탕으로 어느 토큰을 넘어가면 좀 길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제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FSD 같이 그 피처 단위로 이제 기능 단위로 묶음으로 폴더 구조를 가져가면 AI가 딱 다른 부분들을 탐색하지 않고 폴더를 딱 탐색함으로써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코드의 분량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큰을 줄이면서 AI가 명확한 맥락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팅을 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어,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요청을 주시면 이 부분은 살짝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레이아웃 유형 분류 및 유형별 템플릿은 AI 같은 경우는 이제 샷을 던져주면 더 잘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샷이 뭐냐면 예시를 잘 들어주면 그것과 유사하게 잘 뽑아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폼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 레이아웃별로 기능별로 분류를 하고요. 그 유형 분류된 거를 템플릿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AI가 참조하도록 룰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로드 소넷과 V0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쓴 이유는 어, 대표적으로 이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학습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용을 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액트 기반의 라이브러리 환경을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커서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2에서도 설명을 마저 드릴 거라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에 이야기가 나온 이제 제가 스레드에다 올렸던 건데, 어, 제가 이제 룰스 가지고 좀 실험을 했던 게 있습니다. 어, 그 커서에서 나중에 프로젝트 룰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룰이 커서 룰스라는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룰을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룰스가 에이전트와 결합을 하면 그냥 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룰스의 내부에 조건문을 넣어서 분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실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저도 내부에서 테스트를 좀 해보니 룰을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고 많이 만들어도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룰을 하나 두고 오케스트레이션 룰에서 특정 상황에 맞게 룰을 분기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이제 룰을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저희의 기조가 좀 바뀌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이제 MCP가 추가가 되면서 이 MCP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실제로 커서를 일종의 나만의 에이전트 형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서비스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룰끼리 엮어가지고 룰 체이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게 조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소스 코드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버전 3.0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커서의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클라인이라는 오픈 소스 AI 툴이 있는데 클라인에는 메모리 뱅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뱅크에 보시면 각 그 룰들을 어떻게 하면 엮어서 더 정확하고 높은 품질,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AI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 내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이거를 프롬프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커서에게 제공을 하면 내가 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고치고 개발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 AI가 따라서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이렇게 제가 일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 이제 룰스를 잡아 놓으니 정말 제가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 3에서는 내 일하는 방식을 모방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구사항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요구사항 분석은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보니,
티켓을 확인을 해서 작업 유형을 먼저 분류를 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를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이제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제 룰스로 작성을 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서 작성을 해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클로즈 코드라는 데서 적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에이전트들이 이제 플래넥트라는 방식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먼저 하고 플래닝을 이제 사람이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플래닝을 토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커서에 심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품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MCP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태스크 마스터라든지 실제로 태스크 마스터를 업무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태스크 마스터라든지 혹은 뭐 리니어나 지라 같은 툴을 연결을 해서 이 AI가 맥락을 더 명확하게 읽도록 좀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툴들도 협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할 수 있을지 버전 3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과정을 찍었는데요. 아까 말한 플래넥트 과정을 거치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담아서 이 커서가 구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어, 아마 몇 번 하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어, 구성원들도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자동화 모듈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것도 개발자를 관리하듯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AI 에이전트를 다루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를 녹이고 룰스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개발자들과 같이 협업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자원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고 AI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협업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룰 기반의 AI 툴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크게 이렇게 네 개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의한 그라운드 룰이 있고, 그리고 개발 철학이 담겨진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면서 그 위에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방식을 정의한 인스트럭션, 지시사항과 툴스,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개인이 이제 이 부분에서 상세한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인스트럭션과 툴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직 내에서 AI 툴을 활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 내에서 인스트럭션과 툴스를 정의한 부분들은 기수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회사에서는 기수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툴스도 마찬가지로 기수로 관리를 합니다. 툴스는 MCP 서버를 의미를 하는데 MCP 서버도 저희는 기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 많이 하는데 AI가 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이메일 작성이니 뭐 코드 작성, 구글 링 뭐 이런 것들은 AI가 정말 잘 해주고 있잖아요. 요즘 서비스들 나오는 거 보면 로고 분석이라든지 뭐 회의록 작성 이런 것들도 다 에이전트들이 붙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AI가 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 의도를 잘 담아서 소스 코드를 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AI가 다른 점은 어, 인간은 시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담아서 욕망을 표출을 하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AI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작성하는 코드, 내가 작성하는 문서에 어떻게 하면 내 의도를 담을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이제 역량학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 도메인의 상황과 이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코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혹은 이 문서에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Q&A를 좀 받아와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Q&A를 몇 가지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AI를 사용하게 되면 제각각 다른 스타일의 코드가 계속 생성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각각 다른 스타일의 코드가 계속 생성이 될 텐데, 이를 줄이기 위한 팀 내 제도나 문화 같은 게 있는가, 코드 리뷰나 팀 단위 커서 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커서 룰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의 커서 룰스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CP를 세팅할 수 있는 이제, 어, 저희가 작성한 코드들이 있어요. 뭐, 배치가 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MCP 환경 설정을 해주는 소스 코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다 세팅을 해놔서, 처음에 이제 기대서 풀을 받아서 내려받으면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가지고, 커서 룰스와 MCP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한 팁을 좀 드리면, MCP 서버를 이제 커서에서 활용을 할 때는 상대 경로를 쓰면 안 되고 절대 경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절대 경로를 맞춰주는 소스 코드들이 있고, 그 절대 경로를 맞춰줌과 동시에 이 보안 때문에 되지 않는 이제 MCP 툴들은 어떻게 하면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업을 위한 환경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트 내에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이제 커서 룰스와 툴스, 그러니까 MCP 서버들, 인스트럭션과 툴스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Git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화 부분에서는 사실은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잘 공유하고,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하고, AI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수정하고 툴스를 수정해 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밟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Q&A는요, 모두가 새로운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일부는 기존의 정식 코딩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업무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AI와 일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AI와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AI와 협업을 하는 부분 이외에 내가 어느 부분을 위임하고 어느 부분을 협업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업하는 케이스는 이제 챗GPT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임은 내가 하는 일을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자동화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젠스파크라든지 아니면 플로위드 같은 서비스들에게 뭐 리서치를 맡긴다든지, 아니 홈페이지 하나를 뚝딱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서비스, 대부분 뭐 모든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제 커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업과 위임이 제 생각에 한 5대5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차 모든 AI 서비스들은 협업에서 위임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협업의 환경에서 위임의 환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어,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협업의 환경에서 위임의 환경으로 넘어가게 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에서도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AI에게 내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엔트로픽에서 이야기한 이제 이코노믹 인덱스라는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걸 잠깐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규멘테이션하고 이제 오토메이션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협업하는 과정을 AI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도 초창기 올 초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에이전트 때문에 많이 이 부분들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하는 부분에서도 점차 이제 위임하는 형태, AI에게 어느 부분은 위임하는 형태로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전 3 같은 경우가 그런 위임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망블리 환경에서 AI를 활용하여 코딩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보안 관련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보안 환경에서 AI 툴을 활용을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소스를 주입을 해서 머지않은 과정을 거쳐서 활용을 할 건가, 이고 두 번째는 내부에 LLM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 LLM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내부에 구축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이외에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부분도 안 되고 저 부분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리더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리더가 생산성을 더 중요시하느냐, 아니면은 코드 보안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부분을 뭐 일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서비스별로 이제 어떤 보안 레벨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라이버시 모드가 제공을 이런 개인정보 보호 모드를 제공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이 이런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참고해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서 기반 개발할 때 AI 활용 방법과 기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수립. 사실 보안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문서 기반 개발할 때 AI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니어라는 거를 쓰고 있고요. 어떤 조직은 지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라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리니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리니어의 태스크를 따서 거기에 이 태스크가 관련된 맥락을 커멘트로 계속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커멘트들, 그 히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AI에게 전달하는 어, 방식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A라는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요건 사항에 들어와서 태스크를 하나 생성을 한다면 거기에 다 작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스 코드를 참조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발하기 위한 그 과정들,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도출된 태스크인지, 그리고 참조하기 위한 도메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티켓 생성, 그리고 티켓 생성 밑에 커멘트로 다 남기고, 그걸 MCP를 통해서 커서가 가져가서 계획을 세우고, 세워진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어, 좀 세팅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은 아직 보여드리기에는 강의 준비 차원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보여드리기 좀 어렵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AI 코딩에 익숙해지면 AI가 제공하는 자료, AI가 제공하는 방식대로만 사고하게 되는 게 아닌가?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잘 쌓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AI는 역량을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역량을 고변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강시켜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변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AI 코딩에 익숙해진다라는 생각보다도 실질적으로 타이핑만 AI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개발 지식이라든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런 아키텍처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선정한다든지 프레임워크를 선정한다든지 소스 코드 구조나 여러 가지 이런 맥락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하고 AI한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초장에 말씀드렸던 내 기본적인 역량을 확대하는 데 좀 치중을 해서 역량을 쌓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 코딩에 익숙해진다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공부를 하되, 그리고 트렌드도 정확하게 쫓아가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 이해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과 전문적인 역량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쌓는 거는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전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험상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제일 효과가 컸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클로드 이제 아티팩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V0라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토대로 저희는 작성을 했고요. 어, 제 생각에는 그런 클로드라든지 이제 V0는 당연히 뭐 리액트랑 관련이 있는 회사지만, 그런 회사들에서 아티팩트나 아니면은 이런 화면을 그려주는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리액트 기반의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툴들을 많이 툴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이런 개발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인터넷상에 학습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하에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Vue.js 프로젝트에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학습량이 많은 리액트 기반 서비스를 만들 때가 효과가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리니어 사용하실 때 툴을 통해 사용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 네. 네, 리니어 사용할 때 툴을 통해서 사용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리니어 사용할 때도 MCP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클로드 데스크탑에도 MCP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랑 먼저 이제 업무 정의를 좀 하고요. 클로드에 이제 웹서치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 클로드를 사용을 해서 어, 태스크를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정리된 태스크를 리니어의 커멘트로 담아서 그 담겨진 내용들을 커서가 가져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있고, 아마 뭐 리니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MCP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업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 MCP는 무엇인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건 옵시디언 MCP를 쓰고는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거는 어, 리니어 MCP하고 이제 띵크 MCP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과정을 넣은 MCP가 있는데, 띵크 MCP와 리니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백엔드 개발하시는 이제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조회만 되는 MCP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DB 조회, 네. DB 조회만 하는 MCP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라이트도 써볼까는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속도가 느려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X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문서를 표준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AX 전환은 DX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X가 되지 않으면
AX를 전환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내부 문서뿐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표준화해서 데이터에 잘 담아져 있어야 그거를 이제 AX 전환했을 때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DX가 잘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팔란티어가 이야기하는 온톨로지 개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 연관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컨텍스트로 묶어가지고 AI한테 전달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이제 기업의 내부 문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든 아니면 외부의 데이터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AI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SI성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객사 코드가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요.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 이게 사례는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사규상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내부에 LLM을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이미 대기업 중에서 큰 회사들은 내부에 LLM을 구축한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그런 이제 코드 관련된 서비스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해보려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픈소스들을 많이 처음에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보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 고객사 코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LLM 구축해서, 어, 이제 오픈소스 붙여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신규 프로젝트에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구조 설계와 그에 기반한 기능 추가가 어렵진 않겠지만 이미 규모와 복잡도가 증대된 기존 코드에서는 신규 기능 개발과 레거시 유지보수까지 가능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 경험이 있는가? 사실 뭐 저희 코드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그때 했던 소스 코드를 가지고 그 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속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한 저만의 방식을 좀 아까 이제 버전 3에서 말씀드렸던 저만의 일하는 방식을 녹인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니까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 네. 그래서 소품 수정 방지하고 신경 규정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만약에 10년이 넘어간 프로젝트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AI가 잘 봐준다 이런 부분 그 AI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수정한다 봐준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마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거를 조각조각 쪼개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요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에이전트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어, 더 많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소스 코드 내에서는 더더욱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업무에서는 이런 맥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한 폴더 구조, 소스 코드 구조, 그리고 리니어에 정확하게 내용을 담고, 뭐 요구사항을 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좀 익숙해져서 이게 좀 편하긴 한데, 아마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은 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좀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 내용은 AI를 실무에서 어떻게 도입할까란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점차 협업에서 위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에이전트 기반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버전 3에 관련된 그
버전 3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담아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정말 에이전트로 내 일을 좀 위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 이외에도 각종 툴들이나 아니면 보안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들, 이야기들 좀 나눠서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개발 지식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라서, 어, 어, 개발 업무 수행이 뭐 2년 이상, 3년 이상 이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 수행을 했던 분들이라면 문제 없이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무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되셔서 나만이 일하는 방식이 좀 정의가 좀 덜 된 분들이라면, 어,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과정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